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0월 첫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오늘도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내뱉었던 비속어, 그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던 부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이슈들을 압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예.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면서 오전 회의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여러 사건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는데 윤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비속어 논란에는 모르쇠, 순방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대응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이른바 날리면 브리핑 이후에 잠수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일 오랜만에 서면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북 확장 억제 등 당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예, 4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요.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 낯선 표현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 논란을 어물쩍 피해가면서 순방 성과를 부각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이번 해외 순방의 구체적인 성과는 뭡니까? 그 성과를 보기 전에 우선 야당과 언론이 말하는 외교 참사는 주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아닌 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5일 오후 대면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네요. 이게 이제 한미 정상 간 48조 환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성과를 강조한 거고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하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관계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죠. 6일 출근길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반색했습니다. 우리 기시다 총리라고 여러 차례 부르며 친근감도 표현했죠. 오늘 6일입니다.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통화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실이 내일 오후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네, 일본 정상과 통화를 한다고 이토록 좋아하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모습은 상당히 낯선데요. 예, 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26%였는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출근길 회견에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요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이유라면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심지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한일 관계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죠. 다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반길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는 통화한 반면 윤 대통령하고는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각각 노룩 악수를 한 데 이어서 한반도 문제에서도 윤 대통령을 패싱한 거죠. 아마도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로 조금은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만의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도 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난 4일 북한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서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화성 12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B-50이나 B-1B 같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발진하는 괌을 사정권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본을 조준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해당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고 마침 4일이 기시다 내각 출범 1주년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대자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석한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간 지난 4일 아오모리현하고 홋카이도 일대 지하철과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고 주민들에게 지하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일미한 협력에 대해서 일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대잠훈련이 실시됐고요. 또 6일에도 실시한다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오랜 희망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문재인 정부 때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일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미일이 따로 훈련을 했죠. 지난 정부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거부한 것은 일본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일의 노림수죠. 그런데 북중러 한미일 구도로 가게 되면 한국의 운신폭은 극도로 좁아집니다. 객관적으로 자해행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예,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정권들은 대체로 이런 논리를 내세워왔습니다. 북한 핵무력 강화를 방관하는 중러의 책임을 묻겠다. 2016년 1월과 2월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도발한 북한을 감싼 중국을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동일해 보입니다.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황종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안보리가 침묵하니까 북한이 미사일로 답했다라고 우회적으로 중러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는 물론이고 규탄 성명조차도 채택되지 않았고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5일 밤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상으로 진입했고 6일에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또다시 진행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계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엔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10월 4일부터 통일부의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4일 날 시작됐습니다.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는 내일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요. 이때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하나재단이라고 기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도 같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외교부와 함께 종합검사를 받는 일정입니다. 네, 이번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엊그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보였듯이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대북정책 기조를 이루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정쟁으로 비화된 사건들인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동해 북송 어부 사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이런 등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9월 말부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통일부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대북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담대한 구상을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MB 때 비핵 개방 3천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른바 3D라는 대응 기조를 들고 나왔었죠.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 디터런스, 핵 개발을 단념시키겠다, 디슈에이션,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견인을 하겠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저께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이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통일부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의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강하고 단호하게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견인한다는 입체적 접근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독일 방문 예정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방문하고 돌아왔습니까? 예,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5시부터 했는데 예정대로라면 1시간 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권 장관은 독일 통일의 날 32주년 기념행사에 독일 정부 공식 초청에 따라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해서 독일 대통령도 예방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들도 만나는 등의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통일부는 권 장관 방문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넓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게 좋다는 외교적인 언사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은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예, 오늘 아침 발사까지 치면 지난주 일요일 9월 25일입니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쏜 걸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12일 사이에 6번,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올해 들어서만 한 약 20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4월 이후에는 책임 있는 기관이나 군의 입장, 또 이런 건 물론이고 일체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외무성이 공보문을 통해서 발표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미사일의 종류나 사거리, 발사 고도 이런 재원들을 먼저 공개해 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 통상 전날 발사 무기 성격, 그리고 사거리, 고도 등등 관련 재원을 보도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난 5월 무렵부터 북이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와 배경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분분했었는데요.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초기 시험 발사의 경우에는 재원 공개 자체가 억제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 북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또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무력 시위의 성격이 분명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굳이 사후 발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달라진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12일간 이틀에 한 번꼴로 그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패턴이 확인되는데요. 이 한국, 미국, 일본 이 각각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맞춤형 무력 과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단계적이고 기계적인 그 수위 조절이 아니라 이런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는 그 600km, 360km, 350km 이 사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한미일이 하는 대잠수함 훈련에서는 350km, 또 일본 열도를 넘어갔었던 4,500km 사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한미가 그 강릉에서 한 에이테킴스, 그리고 현무 발사, 그리고 레이건호가 회항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350km, 80km 사거리로 맞대응했습니다. 이 다 맞춤형으로 그 무력 과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서 이미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다는 주장인데요. 한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육군 군사연구소장을 지내신 분인데, 1일날 페이스북에 쓰고 이미 적지 않은 언론에도 공유가 된 글입니다. 이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경고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레이건호가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핵 강모조차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고 무시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미국 군사력이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여기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2일날 그 보도하기를 레이건호를 파철 덩어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괴뢰들이 항공모함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다 끌어들인다고 놀랄 우리가 아니다, 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 레이건호는 지난달 23일 북에서 이틀 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이틀 전에 부산에 입항해서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 해상연합훈련을 했고, 또 30일은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오늘 다시 또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통일부 시립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시립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외교부 주요 현안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이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발빠르게 전화 협의를 갖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었다라고 지적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그때마다 바로 그 당일에 한미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성김
대북정책 수석대표, 또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외교부의 공식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일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였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요. 그래서 대응도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10월 4일 북한이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바로 당일에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역시 첫 번째로 가장 빠른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네.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달라진 것은 당일날 박진 외교장관이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또 오후에는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장관까지 나선 거죠. 뿐만 아니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또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장관, 차관 이렇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 2개의 기획단이 있는데요. 그 책임자들도 지금 방한 중인 미국의 정박 대북 특별 부대표와 협의를 갖는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층위에서 협의들이 진행됐습니다. 장관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한 협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평소의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다만 4일 날은 일본 열도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한 좀 유념하는 발언들만 약간 추가됐을 뿐입니다. 예. 사실 그 외교적 측면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더구나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뭐 얼마 전에 바로 진행됐었고 레건호 같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까지 전개된 지 얼마 됐고 이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건 한미 간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네. 한미 정상 협의는 없고 미일 정상 전화협의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다, 뭐 윤석열 패싱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보여준 거죠. 미국이 이제 동북아 전략에서 미일 동맹이 기본축이다,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네. 이것을 뭐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그 4일 발사한 그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 호가 이것은 이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움직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죠. 북한에서 그 레이건호가 일본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사실은 이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겁니다. 네. 다시 생각해 보면 일본으로 가더라도 레이건호는 북한이 사정권에 있다라는 것을 북에서 시위를 한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일 협의도 필요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그 전화 사건을 보면은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 하위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한미 간에 한반도 부근의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2+2 협의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 좀 영어로 좀 복잡한데요. EDSCG 예. 이게 지난 9월 16일 날 워싱턴에서 열렸었고 이때 공동 성명에서 전략 자산의 시적절하고 효과적인 영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일 정상 간의 통화를 한 직후에 그 회항하던 레이건호가 동해로 기술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한미 간에도 협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어찌됐든 모양새는 미일 정상 통화 결과로 이렇게 회항하게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섰다가 사고가 났죠? 맞습니다. 먼저 이제 한 10시간 지나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10시간 지나서 4일 오후 5시경에 우리 F-15K기와 미군 F-16
각각 4대씩이 출격을 해서 서해 직도 사격장에 가상의 표적을 겨냥해서 공대지 합동 직격탄, 영어로 제이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각 2발씩을 발사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각각 2발씩 4발을 동해상으로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5일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가 이게 쏘았는데 발사 직후에 비정상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서 오히려 뒤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 1km 정도 뒷 지점이었는데요. 다행히 거기는 군 기지였고 민간 시설은 없었고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 낙탄 사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잘못 떨어졌다가는 큰 인명 사고가 났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뻔했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부 국정감사로 넘어가 보죠. 그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정감사장에 당연히 출석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 의원이 첫 발언에서부터 박진 장관은 우리가 해임한 거 아니냐, 네,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출장을 요구했습니다.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여야 간의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외교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상태로서는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미 이제 퇴출시킨 상대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것은 향후에도 상당히 박진 장관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논쟁을 하다가 휴회를 하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이 박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후 회의는 진행이 됐는데요. 논란거리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뭐 외교 참사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이제 이미 다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게 특히 이제 조문을 못해서 좀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가서요. 네. 우상호 의원이 박진 장관에게 저녁 식사로 가느라고 그 영국 여왕 조문을 못 간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박진 장관이 의외로 네 그렇게 긍정한 답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아니 저녁 식사하느라고 그럼 조문을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가자 외교부에서 바로 기자들에게 해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외교 장관의 해당 답변은 질의를 잘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식사 때문에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해명 문자를 기자들에게 자주 보냅니까? 과거에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해명 문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거 관련한 해명이 갑자기 잦아졌고 내용도 꽤 길어졌습니다. 아마 외교부의 언론 홍보 방향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 외교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해명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 보도가 쏟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인 해명이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한 팩트 체크 이런 게 많습니다. 뭐 기자들 입장에서야 뭐 구체적 보도를 하는데 도움 되니까 뭐 나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외교 참사라는 이 큰 흐름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명하는가를 보면은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외교부를 감사합니다.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죠. 개천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도 개천절 행사를 진행하지요. 예, 매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평양에 있는 당군릉이라는 큰 그 건축물, 뭐 당군이 묻혀 있는 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리명철 천도교 총무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개천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도가 됐습니다. 김치관 기자는 예전에 직접 평양 단군릉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6.15 공동선언이 되고 나서 남북 민간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평양 당군릉에서 남북 해외 공동 행사로 개천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2003년 당기 4336년 개천절 공동 행사를 동행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 단군릉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두 가지로 추격이 되는데요. 첫째는 평양 강동군에 이제 있는데요. 대박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예. 이 당군릉이 진짜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그 어려운 90년대 중반에 대규모 당군릉 조성을 왜 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논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당군릉 진위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예, 북한이 이제 1993년에 지금 그 당군릉 일대를 조사해서 당군 6호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5011년 전 것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의 편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군 6월이 확실하다고 하고 이걸 이제 모시는 그런 실을 모시는 실을 만들고 그걸 당군릉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로 당군의 6월이냐? 그리고 그 당시 고조선의 수도가 이쪽 평양이었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중국 본토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설이 많습니다. 네.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제 1994년 이때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요. 그 당시에 북한이 이처럼 대규모의 단군릉을 조성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북한은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과거 소련 같은 큰 국가들과 이렇게 외교적 갈등도 많이 겪어서 좀 자주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사 분야에서도 뭐 고조선, 고구려, 고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 시조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조선의 당군릉, 고구려의 동명성왕릉, 고려의 왕건릉 이것을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단군릉에서 진행하는 남측과의 공동 행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북한 자체로도 항상 개천절 행사를 해왔고 남북 해외 공동 행사 같은 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3년에 제가 방북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황해도 구월산에 있는 삼성사를 참관했습니다. 예. 당군릉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 삼성사는 그 당군이 하늘로 오른 곳, 승하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당입니다. 환인, 환웅, 당군 3일을 모신 사당이 삼성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고난의 행군의 흔적이 아직은 좀 남아있던 이런 때인데도 그렇게 황해도 구월산까지 남측 대표단을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런 대우를 해줬다고 보입니다. 예, 우리 남쪽에서도 개천절은 국경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사실 개천절이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라는 느낌은 별로 와닿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1절이나 광복절에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뭐 경축사도 하고 그게 보도도 되고 제헌절이야 국회의장이 또 주관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개천절은 사람들도 이게 뭐 국경일인가 뭐 특별한 이런
와닿지 않는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 기념일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이렇게 기념해 왔고 1949년 10월에 음력으로 세던 개천절을 양력으로 이렇게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개천절의 기념 행사를 남북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개천절은 어떤 정치적 획차도 없고 우리 민족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함께 공동 행사를 치른다면은 가장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9일이 또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민족 통일 대축전 주간으로 정해서 남북이 함께 이렇게 민족 통일을 소원하는 축전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군의 날은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에 더 적합하였던 대통령의 기념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주는 것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2년 10월 첫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뉴스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